앞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시장 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네. 미중 간 뭐 관세 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2025년 시장 상황을 한번 고려했을 때 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역 배분도 네.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변동성도 되게 크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견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어요. 아니, 사실 제가 그 중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속해 있는 자산 배분 부문과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의 AP 리서치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 아마 채널에서도 촬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필상 전무님이랑 최근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뭐 부동산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미국과 관세 전쟁에 있어서 바로 상대국이 되는 나라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는 한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될 시기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원점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GDP에 차지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원달러 1,400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2경 5,8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네. 전체 세계 경제의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16%?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전 세계 종합 주가 지수라고 보는 MSCI All Country World 인덱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가 안 되거든요. 16%인데 4%밖에 안 된다. 네. 4분의 1 정도 네. 안 되는 거네요.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는 매우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 24년도에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쵸.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 정도 가량 됩니다. 근데 MSCI All Country World 인덱스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6%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과대평가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과소평가, 과대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24년도까지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해외 투자를 한다는 말이 그걸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좀 재밌었던 이슈는 이제 딥시크라고 해서 그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에 좀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24년도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AI가 화두였고, 그쵸. 그 AI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엔비디아를 위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 AI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그 고용량의 반도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뭐 중국에서 발표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비용으로 거의 유사한 성과를 나타내는 기술력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AI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전기자동차, 선박, 그쵸. 드론, 그리고 뭐 로봇이라고 불리는 뭐 휴머노이드, 그리고 심지어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까지 높은 기술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보통 기술력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와 이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 중국에서 나온 이런 논문이 있는데 와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이 논문을 기술 개발을 하는 데서 좀 인용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AI 관련된 논문의 대다수가 중국 사람이 쓴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네이처라는 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21년도까지는 그 논문 인용 건수가 중국 대비 미국이 높았는데 22년도부터는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나오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이라는 게 이제 좀 앞서간다라고 보면, 네. 그렇다면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국의 가계저축 추이와 자산 배분 트렌드를 또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부진했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타 선진국 대비해서 중국 가계의 저축 여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중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물꼬가 트이면은 그런 자금들이 그 자본시장으로 더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여력이 되지 않겠냐라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어느 정도 더 있다라는 거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역시 정책 여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AI 플러스라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6년간 약 2천조 원 가량이 투자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1년에 한 333조씩 AI와 일상생활 그리고 여타 기술들과 결합시키는 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미국의 2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또 기업의 상황하고 다르게 중국의 기업들의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를 단순히 저희가 많이 보는 뭐 PE라든지 PB로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PE가 낮더라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중국 시장의 PE 같은 경우는 15배가 조금 못 미치고요. 흔히 말하는 PER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반대로 S&P 500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니까 그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격차는 좀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명확하게 뭐 이게 저평가됐다 이거 평가할 기준은 아니지만 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 수치를 보인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것 같네요. 네.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또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 압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또 많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그 미국에서 4월 2일 기준으로 해서 관세 정책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지도 이미 100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냥 단순히 나 뭐 관세 2배로 올릴 거야 뭐 3배로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는데 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저는 정밀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중국 쪽에 대해 집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현재까지 나온 거는 오히려 미국 주변의 동맹 국가들이 타겟이었거든요. 항상 예상과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예상과는 반대로 가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4월 2일에 그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뭐 비단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조선과 관련돼서도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상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사실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항생 지수가 그 사실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려면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중국의 뭐 기술이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술력과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산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비단 AI라든지 기술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그 산업 내에서 과점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적에서 한 몇 개 기업들이 그 산업을 다 주도를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예. 현재까지 중국 기업의 마진이 낮았던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 내부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마진이 좀 낮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업종 대표 주식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부분들로 섹터 가는 리더 부분들, 같은 네, 네. 섹터 리더 펀드들이요. 뭐 그런 컨셉이 중국 쪽에서 뭐 적절하게 저희가 그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TDF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뭐 중국 시장을 다 들여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서 TDF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TDF에서 알아서 그 비중들을 좀 반영해 줬으면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중국에 대한 비중 같은 것들이 TDF의 이런 변화들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리밸런싱 네.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전략 배분 TDF고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하고 있지만 전략 내에서 어떤 지역, 어떤 스타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자산 비중이 높은 2045 펀드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자산 내에서 한 7% 정도 수준으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은퇴 시점에 다다른 이제 금년입니다. 그 2025 기준으로 해서는 주식 비중 대비해서 한 5% 정도 수준의 중국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냥 단순히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냐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수 쪽만 내수에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회사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 그리고 그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나눠서 실제로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현재 2045 기준으로 해서는 실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종목 비중보다 높은 약 13% 정도를 그 정도.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 기준으로 해서는 한 11.5% 정도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기업의 매출액이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대비해 보면 이 중국 비중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네. 작년 대비해서는 그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비중 자체는 이제 소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확대되고. 네. 앞으로 또 상황 봐가면서 또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지역 간 배분들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정도만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인지에 따라서 사실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 연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투자 시기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못해도 뭐 10년, 20년 해야 되는 투자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5년만 봐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뭐 1, 2개월 보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국 예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2024년이었고 저는 미국의 기술 패권이라든지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더라도 뭐 일정 부분 밸런스를 갖춰가는 시장이 25년도에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고객분들께서는 뭐 사실은 현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신경 쓰시기 사실은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역 간 배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감을 가지고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연금 관리라는 건 결국 장기 투자를 얼마나 끈기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은 주제고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건강해집니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처럼 투자도 장기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다양한 효과들, 뭐 복리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뭐 은퇴 시점에서는 정말 그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평안한 노후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을 단순히 뭐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을 보는 게 아니라 3년, 5년 정도의, 예전에는 메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트렌드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단순히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절대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성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변동성을 감안한 위험 조정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증권학회에서 그 25년 제1차 정기일 학술 발표회에서 TDF라는 상품들을 다뤄주셨는데, 좀 흥미로웠던 결과는 디폴트 옵션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분들이 좋은 TDF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해 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17년부터 강조해오고 있던 부분인데, 장기 위험 조정 성과입니다. 장기 위험 조정 성과가 우수한 펀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 TDF 투자자들한테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동시에 수수료가 낮은 TDF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펀드를 보러 보던 관점이 타겟 데이 펀드라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3개월의 절대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3년, 5년 이상의 성과를 바라보는 고객분들이 늘어났고, 절대 성과가 아닌 위험 조정 성과를 고려를 하시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나온 거 저는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특히 TDF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이거네요. 뭐가 네. 중요한지.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위험을 조정했을 때 장기 성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수수료 비중 같은 것들 다 고려해서 가져간다. 네. 이미 투자자들은 이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TDF를 활용해서 연금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김정우 기사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